저는 음, 제가 만 35년 동안 경북대학 사학과에 재직을 했습니다. 하다가 4년 전에 정년을 하고 지금은 경주에 가가지고 동지를 틀어서 살고 있습니다. 경주에 산지 한 만 5년 정도 되는데 제가 역사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경주였고 하나는 고령입니다. 두 지역은 제가 굉장히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경주는 이 신라사, 고령은 가야사.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전공을 고대사라고 하면서 고대사 가운데 신라사와 가야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정리를 하면서 어디에 갈까라고 망설였는데 그 중에 한 대상은 고령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택을 경주를 해가지고 경주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보면 훨씬 더 고령은 더 멀어져 가지고 제가 내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거 다 인연이 있었어입니다. 70년대에 제가 먼저 75년도에 경주에 적석 목각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여러분 경주에 가보셨죠? 경주에 그 분지에 굉장히 들어있는 걸 순우리말로 지금 풀어가지고 돌무지 덧늘 무덤 뭐 이렇게 하는데 한자말로 하면 이제 적석 목각분이라고 해서 독특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왕릉 전시관처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현재 그 44호분입니다. 경주에 44호분이라고 하는 분묘가 그렇게 발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75년도에 그 옆에 바로 현재 발굴을 진행 중인 바로 그 옆에 37호분을 제가 그 발굴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석 목각본 참여를 했고 그게 이 경주와 인연을 맺게 된 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77년도에 여기에 왕릉 전시관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게 44호분입니다. 호분은 이 일제 때 지정이 된 것 그리고 해방 이후에 다시 지정이 된 것 막 뒤섞여 있지만은 현재 고령 지산동 44호분 이게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현장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 44호분과 45호분을 발굴을 했는데 그 당시 대학원생은 제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학부 2, 3학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령하고도 특별하게 인연을 맺었고 경주하고도 특별하게 발굴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고각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문헌으로 돌아와서 문헌 연구자입니다. 고각은 이 부차적으로 문헌을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데 부수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당시에 70년대의 경험이 저한테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 젊은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발굴 현장에 참여하고 발굴했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저를 있게 했다라고 해서 경주와 고령은 제하고는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 창원에 편입이 되어 있는 진해가 제 고향인데 거긴 가야군역입니다만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제가 고향을 실제적으로 제가 1500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도 살고 제가 고령에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게 고령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 그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좋은 의미입니다. 고령이라고 하는 아주 그 높다, 높을 고자를 쓰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고령이라고 하는 지명이 요 지명이 신라 경덕왕 때 8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경덕왕이라고 그러면 경주에 가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던 국왕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던 35대 신라왕이 경덕왕인데 경덕왕이 지명과 감명 등등을 이제 한식화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순한문식으로 이제 지명을 바꾸고 인명도 그렇게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미국식의 그 이름을 써라 이런 식과 그 다름없는 당나라식 중국식으로 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고 하는 지명을 좋은 의미로서 바꾸어 썼던 건데 왜 고령이라고 했느냐? 높은 아주 그 정신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왜 고령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신라 사람들이 가야 여러 세력 가운데 굉장히 고령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큰 족적을 남겼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럭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강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럭은 뭐 워낙 널리 이쪽 지역에서 알려져 있으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럭 그 가야금을 아마 그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식의 악기를 우리식으로 맞게 악기 줄을 늘리고 아마 그 조절을 해서 했던 거 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 지역 국가별로 국가별로 다르게 불려지고 있던 음악을 하나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정리를 했던 그래서 악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야금이라 그러면 우럭을 연상할 정도로 그런데 우럭이라고 가야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뭐 노래방 가가지고 뭐 부르고 흥겹게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뭐 흥도 음악이지만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의례 예식에 대한 그래서 그 유교적 소양을 갖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럭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국가 의례, 제사 의례 등등과 연동해서 유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럭이 뭐 여기에서 뭐 어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거창이다 뭐 등등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료를 전혀 잘못 읽어 가지고 지역별로 자기 유명한 인물들을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나쁜 것이면 아마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우럭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리 지역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대가야를 제외하고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성렬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근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럭은 대가야 출신이 틀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록에 보면 대가야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한 550년 뭐 540년대 말 이런 무렵에 뭔가 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식솔들과 제자들 거느리고 신라에 그 망명을 했다가 오늘날 충주 지역 남한강 상류 중류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사민을 당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당금대라고 하는 우럭이 멸망해서 망국의 인물임을 한탄하면서 가야금을 떴던 그 지명을 그 당금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진흥왕이 그 존재를 알아보고 신라의 궁중음악으로 국가의 공식 음악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진흥왕이 그 대단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럭의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사회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지역 출신인데 제가 의외로 그 강수라고 하는 인물을 잘 모르더라고요. 강수라고 하는 인물을 교과서에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김유신은 너무도 잘 아는데 강수는 모른다는 게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교과서에 안 나온대요. 옛날 교과서에 들어 있었는데 강수라고 하는 건 머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성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강수라고 하는 인물 무열왕이 만나서 무열왕이 뒤늦게 만났음을 한탄해 가지고 선생을 늦게만 임선생이라고 높이 부르면서 선생을 만난 걸 뒤늦게 후회를 했는데 무열왕이 사망하기 몇 년 전에 만나서 이후에 빚을 바라는 것은 문무왕 때 이르러서 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냐라고 하면 이제 군사적으로는 김유신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데 강수 선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문무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무왕이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대우를 해주는데 이 강수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야계통의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뭐 그걸 전혀 알려져 있지를 않아 가지고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우럭보다도 한 100년쯤 뒤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스스로 나는 임나가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나가랑인인데 이 고령 대가야 출신의 인물들만 전체 3인이 신라에 투항을 했는데 멸망하기 이전에 투항을 했는데 전체 3인을 당해가지고 충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도 통일기에 들어 통일전쟁 치르면서 당나라와 끊임없이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데 외교 문서를 전문으로 작성을 했던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뛰어난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려서 무에는 김유신, 문에는 강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을 잊어버리고 전부 남아있는 게 김유신의 존재만 알려졌는데 이제 제가 오늘 또다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고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여기에 이름이 지금 대가야 군이었습니다. 대가야 군에서 경덕왕대 고령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고령군 대가야읍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가야가 큰 개념인데 전후하는 개념입니다. 대가야에서 고령으로 왔는데 지금은 고령군 대가야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야는 고령군 사용되기 전에 대가야군을 사용했고 대가야군 이전에 이거는 나라 이름입니다. 대가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국이 대가야군으로 그 다음에 고령군으로 바뀌는 변화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게 대가야국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대가야국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가야 뭐 맥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야는 나라 이름을 한 20여 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0몇 개의 가야가 존재를 했는데 중간에 이합 집산하고 또 몰락을 하고 멸망을 거칩니다. 마지막에 신라에 전부 복속이 될 때 가야의 나라 이름이 마지막 남은 게 10개였습니다. 10개 나라가 남아 있어서 신라에 562년에 복속을 하게 되는데 532년 무렵에 530년대 김해 중심으로 한 집단이
복속을 당했고, 그 다음에 30년 뒤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10개의 나라가 신라의 복속을 당했습니다. 그 이때 나라 이름을 한편에선 대가야라 그러고 실제 스스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라고 그랬습니다. 대가야라고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대가야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대가야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대의 다른 데서 가야를, 이 고령의 가야 세력을 대가야라고 칭했는데 스스로 나라 이름은 그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 그래서 그 가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불행하게도 우리 책 기록에는 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고, 일본 서기에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중국 책 기록에 가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스스로는 가라라고 그랬는데, 대가야는 누가 칭했냐 하면 주로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의 대가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야의 여러 세력들이 대가야를 그렇게 지칭해서 너 가야 중에 큰 가야다 이런 뜻으로 불렀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개의 가야들 가운데 대가야라고 하는 걸 칭할 정도로, 다칭으로서 칭해 줄 정도로 가야는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지배자를 칭하는데 다들 한기라고 그랬는데, 대가야하고 하만의 아라가야만, 안나만 다 이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야라고 하지만은 가야는 다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등급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도록 말이죠. 통일 신라 이후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해방 이전에 이르기까지, 또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대가야는 당대의 대가야라고 불리울 만큼, 다른 정치 세력이 대가야라고 칭해줄 만큼의 가장 유력우시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 사실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 취급을 당했냐면, 가야라고 하면 언뜻 떠올리는 것은 김해의 금강 가야만 떠올렸는데, 이게 이제 그 영향은 누가 가져왔느냐면 김유 시인이 신라의 그 자기 정조부 때 투항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물론 김유 시인도 온갖 간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라 진골 귀족들이, 전통적인 귀족들이 대우를 해주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비주류로 내렸다가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주류화가 되어가 가지고 통일에 대한 공헌 때문에 이 이후에 가야라 그러면 마치 김해 중심으로만, 김해는 고령은 대가야군이 됐지만은 김해는 금관경이 되었습니다. 금관소경. 그래서 그때부터 등급이 이제 달라지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김해 가야라고 그러면 김해를 연상하는데 실제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건 사실은 그 위상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 역사학이나 고고학도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계기가 사실 있으면,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고고 자료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덤의 규모들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산등성에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무덤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규모라거나 수치라거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고학적으로 대가야에 걸맞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게, 여러분들이 옆에 박물관 곡에 넘어가면 그 왕릉 전시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70년대 왕릉 전시관이 그 위에 올라가 보면 44, 5분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재현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가지는 의미가 큰 발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7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발굴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관계가 있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과거에 40여 년 전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 3개월 여 동안에 여기에 그 생활하면서 산꼭대기에 그 생활하면서 많은 걸 이제 보고 느끼고 이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져다 주었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발굴을 시작할 때 한겨울에 요즘은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혹한기를 피해서 대체적으로 봄, 그다음에 초여름, 한여름에는 발굴하지 않고 가을, 그다음에 초겨울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그 12월 달에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발굴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발굴을 보름 정도만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의 경비밖에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산등성이에 나무가 그때 없었어요. 지금은 밑부분에 나무가 많이 자라 있지만은 그러나 이 민둥산이었고 거기 산에 오르다 보면 곳곳에 집 파묻은 듯한 그런 구멍이 다 뚫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분이 이 동쪽 사면으로 고령읍을 내려다보는 이 동쪽 사면 일대 빙 돌아가면서 고분군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었고 그 고분군들을 눈에 띄는 큰 것들만 이제 번호를 매겨뒀는데 번호를 매겨두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더 수치가 많았습니다. 그 고분군들이 전부 지가 파먹은 듯이 그 도굴이 다 되어가지고 정말 그 흉악했습니다. 흉측스럽게 흉물스럽게 보이는 곳이었는데 아마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고령군에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거보다 조금 앞서 가지고 이 큰 발굴들이 백제에도 있었고 신라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기획을 했던 것은 경주를 개발해서 경주에 있는 아까 적성 목각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71년 초기의 일인데 그게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유물들이 나오면 박물관을 전혀 새롭게 해서 주로 일본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도정이었습니다. 그거 아마 기획의안이 나왔던 게 1971년도 6월 달인데 7월 달에 말이죠. 엄청난 발굴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연하게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고령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 이 백제권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떠들었습니다. 71년도기 때문에 그 문영왕릉이 발굴된 게 그 우연하게 발굴됐던 거죠. 백제권역에서는 그 대부분의 무덤이 다 도굴되어서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박물관은 그 당시에 그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이 있긴 해도 그러나 유물이 볼 게 전혀 없었는데 이 우연하게 이 송산리 고분에 다 도굴된 줄 알았는데 우연히 그 배수로를 파다가 문영왕릉이 걸려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은 아니에요. 거기 들어있는 그런 내용물이 엄청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곡해를 하는데 해방 이후 최대의 발굴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발굴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100%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 우리나라의 그 문영왕릉입니다. 거기에 그 지석이라고 그래서 지석이라고 그러면 이제 묘능비는 무덤의 앞에 세우는 거고요. 그 사람의 관력 이력을 적어서 무덤 안에 넣는 걸 그 묘지라고 그럽니다. 묘지라고 그러는데 묘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은 그리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무덤 아래에 그 사람 무덤 바깥에 넣는 걸 묘비 능비라고 그러고 왕릉에서 능비고 그냥 일반적으로 묘비입니다. 무덤 안에 넣는 것을 묘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무덤에서 더구나 전혀 독을 손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처녀분이라고 그러는데 처녀분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묘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피장자 주인공이 문영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 우리나라의 모든 무덤들 가운데 삼국시대의 무덤들 가운데 주인공을 100%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 문영왕릉이다. 다른 무덤은 없느냐? 다른 무덤은 100%는 없습니다. 신라 경우에도 56왕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하다고 그래서 100%가 아니고요. 대개 한 6기 정도는 거의 90%는 맞다.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은 태종무열왕릉입니다. 그 앞에 이 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95%. 나머지 왕들 중에 6명의 왕들만 거의 확실하게 다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장은 하고 있지만은 지정이 또 돼 있지만은 알 수가 없는데 100%의 신뢰성을 가지는 게 문영왕릉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우리나라의 발굴 사례가 돼 가지고 문영왕릉이 해방 이후에 최대의 발굴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건 최악의 발굴이었습니다. 양자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발굴은 1년 2년 해도 모자랄 판인데 1년 2년씩 해도 이건 하루 저녁에 이루어졌거든요. 전체 해봐야 한 10시간 남짓밖에 우당탕에서 이루어진 우리 역사상 최악의 발굴이 가장 잘못된 발굴이 문영왕릉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다가 거기 뭐 사람들이 비도 출출 오고 하는데 들락거리면서 유물도 밟아서 깨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공주 박물관장이 거기에 나오는 건간을 가지고 금제를 가지고 대통령 공간에 가서 보여드리고 해서 다시 가져왔던 요건 이제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문영왕릉이 주목을 끌었던 거고 그 당시 대통령이 원래는 초점을 경주에 맞춰 가지고 발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도굴이 됐지만은 경주 분지에 있는 무덤들은 전혀 도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하면 유물이 그대로 출토되니까 이걸 가지고 경주박물관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경주에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시단위에서는 유일하게 통금을 두지를 않았던 거죠. 일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술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구에서 술 먹다가 부산 술 먹다가 이 울산에서 술 먹다가 또는 그 포항에서 술 먹다가 전부 경주로 모여들도록 또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이 당시에 70년대는 게다 꺾고 일본 그 기모노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좀 약간 그 좀 언짢은 우리도 좀 적이 있는데 여하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무덤의 발굴인데 그 중에 과감하게 박 대통령이 무덤을 선택한 게 98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이었습니다. 98호 황남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기에서 가장 큰 겁니다. 윗변이 120m 정도 되는 그 낙타 덩어리 모양으로 그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파보라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손으로 그런 큰 규모의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김정기라고 하는 그 고건축을 하는 분인데 이게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연습 삼아 발굴을 한 게 옆에 있는 155호라고 하는 천마총입니다. 오늘날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건 연습 삼아 발굴했던 건데 그게 뭐 근간이 나오고 이래서 그걸 하고 난 뒤에 그건 73년의 일이고요. 발굴이 종료된 게 75, 76년에 이제 황남대충이 정식으로 발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경주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휘황찬란한 그런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유물의 내용을 보면 수량이나 내용이 있는 거는 문영왕릉은 여기 갖다 붙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수량과 질량을 자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왕릉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거기에 묘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초점이 맞춰지고 여긴 천마총이라거나 황남대총은 주인공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물왕릉이다, 눌지왕릉이다, 실성왕릉이다 논란이 되어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아쉽게도 주인공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령에 여기에는 이제 그 가야권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그 외양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수치로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본격적으로 어지간하게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무덤을 덮는 걸 전제로 해서 표본으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44, 5분이고 하나는 그 위에 올라가면 45분인데 요게 이제 고령군에서 아마 발주를 해가지고 경북대 박물관하고 계명대 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 박물관장님이 계명대학 박물관장보다 연세가 좀 지금도 살아계신데 90대입니다만은 살아계신데 이 윤종진 선생인데 이분이 연세가 조금 많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밑에 할게 너 올라가서 저거 하라고 그래서 이제 44분, 45분을 계명대학에서 맡았고 전체 이제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학부를 다녔고 제 혼자 이제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만 발굴의 경험이 있었어요 몇 차례. 그래서 제가 현장에 사실은 이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굴하면서 이거 뭐 여러 군데 한 7, 8군데씩 도굴구들이 나 있어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참한 상태였고 기대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굴해서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위에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청량하고 이런 과정을 들어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구조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그 주실이라고 그래서 주인공이 묻히는 무덤 외에 주변에 다른 석실이 2개 더 나왔고 또 그 주변에 32개의 그 석곽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석곽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거 당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름 동안에 발굴을 할 것이 아니고 한 2, 3년을 해서 발굴을 했어야 되는 발굴인데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발굴에 달려들어가지고 그것도 보름 만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 보름 연기하고 3월 초에까지 발굴을 했습니다. 그 학부생들은 개학하면서 들어가고 저 혼자 이게 꼭대기에 담아가지고 나중에 마무리를 짓고 왔는데 요게 이 발굴해 보니까 한 사람의 주인공을 위해 가지고 주변에 석실이 2개 쓰이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석곽이 2개가 있어서 전체가 최소한 35명. 거기에 뭐 한 석곽에 2이 들어간 무덤도 있었으니까 최저 36명 이상이 여기에 묻혀 있었고 실제로 해골 2개골하고 뼈가 그대로 나왔던 게 한 22군가 그랬어요. 그 당시 지금은
사실은 그 얼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조선시대 해골을 보면 아주 좀 이렇게 해골 주고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야 사회 5세기 6세기의 해골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두개골 모양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예쁘장하게 생겼다, 골상이 어떻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22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수준에 봤으면 DNA 검사도 하고 머리 작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얻게 되었을 터인데 당시에 한 사람을 위해서 30몇 명이 이제 순장곽들, 순장묘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규모는 전혀 없습니다. 기록에는 보면 부여의 100여 명이 한 사람을 위해 순장했다 이런 그 기록은 있지만은 실정해 준 사례들이 전혀 없는데 지금도 이게 30여 명의 순장 한 무덤 안에 30여 명이 들어간 사례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에 최고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그 백제에서는 문여왕릉이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그 천마총이 발굴되어서 주목을 끌었고 그보다 약간 늦었지만은 이 지산동 44호분이 엄청난 규모의 뭐 유물의 질량으로 볼 때는 그런 데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실하고 남석실, 서석실은 다 거의 도굴이 되었고 거기에 잔존 형태들만 있어서 실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게 되었고 주변에 32개의 석곽 속에서는 도굴이 된 게 뭐 이 도굴구를 파다가 훼손이 된 부분은 있어도 도굴이 거의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순장자들이 물품이니까 A급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주실의 한쪽 편의 개석이 무너져 가지고 싹쓸이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실상을 보여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야 문화권 개발일에서 100대 과제 중에 가야 문화권 개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초는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이 DJ 정부 시절로 올라갑니다. DJ 정부 시절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DJ 그 김대중 대통령도 김씨고 그 당시에 그 총리였던 김종필 씨도 그 김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그 김중건이라고 하는 그 울진분인데 그분도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에서 가야 문화권 개발 계획을 이제 내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액수의 거의 95%를 김해에서 썼어요. 김해에서 다 쓰고 김해에서는 사실은 드러난 게 별로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궁창도 고치고 도로도 고치고 그 돈 가지고 펑펑 썼는데 다른 지역의 가야권에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아마 제 생각으로 아마 이거 왕릉 전시관을 그때 해라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김해에서 거의 다 가지고 썼으니까 군 단위에서 가장 가야 문화권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가야의 복원, 가야 문화의 복원, 가야사의 복원 이 작업에 엄청난 투여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고령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 정부 시절에 가야 문화권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그 95%가 김해에 들어갔으니까 이쪽의 일각에서 특히 고령군에서 당시 이태근 군수였는데 양반이 좀 이거 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고 해서 소위 그 신가야 연맹을 조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당시에 그
와서 왕릉 전시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왕릉 전시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제가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질 않았는데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건물이 들어서 화들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 판에 그 무슨 회사에서 그 제한테 그 찾아왔더라고요. 2000년 무렵인데 여기 전시관이 개관된 게 2000년이죠. 2000년인데 2000년 1월 달 한 20일경에 제가 그때 우리 대학 박물관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관장실로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개관을 하는데 뭘 설계하고 이런 걸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개관을 언제 하려고 그러냐 3월 1일자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도 우리식이 그렇습니다. 하드를 다 씌워놓고 안에 마지막을 이제 점검해 달라는 자문을 구하러. 그런데 그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지금 전혀 엉터리로 돼 있었어요. 엉터리가 뭐냐 하면 무덤의 남북이 바뀌었어요. 저 위치가 말이죠. 북쪽이 그 높은 데 있고 남쪽 지대가 낮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그려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래가 이제 개관 언제 하냐? 3월 1일이다. 왜 3월 1일이냐? 3월 1일 날 그 대통령 영부인 이호 여사가 여기 와서 테이프 카팅을 한다. 내가 이건 개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개관 너 이래 해서 한번 물러나면 이건 엉터리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 자기들이 이 친구가 보고서에 그리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 봤더니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이거 했던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드를 말이죠. 그 남쪽에 보면 올라가서 보면 남쪽에 전망대가 막로 올라가서 보게 돼 있죠. 그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북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남쪽에다 만들어 놓고 다 체단한 걸 제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9월 3월 1일 날 개관해야 될 걸 9월 17일까 내가 모르겠어요. 날짜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건 앞뒤를 거꾸로 덜 올린다고 다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만 아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발굴을 하고 그 도면을 작성했고 자기들이 그 도면을 설계도를 거꾸로 봤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 게 평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차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게 뭐냐 하면 하드를 짓기 전에 소프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의뢰하면 되겠느냐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하드를 다 지놓고 우리가 침대를 놔놓고 침대를 좁게 해놨다고 사람의 머리와 다리를 자르는 그런 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못하게 일단 너가 손해를 봐도 가서 정식 보고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3월 1일 하던 게 9월 6개월 연기돼 가지고 저게 이제 개관을 했는데 개관할 때도 말이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9월 달이니까 아직 덥잖아요. 더운데 바로 그 앞에 광장에 사람들 고령 경상북도 산하에 이거 온갖 사람들 다 초청해 가지고 수천 명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행사장을 만들어 놔놓고 저한테 와서 1시간을 가야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야 1시간은 말이야 이런 그 기념 행사를 하고 테이프 카팅 해가지고 빨리 그 빵이나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니까. 그 다음엔 30분만 해달래요. 그 30분도 길다. 그럼 내가 한 20분 정도로 이야기를 하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왔어요. 왔는데 뭐 경상북도 지사 이하 뭐 인근의 뭐 기관장들 뭐 전부 이렇게 불러놔 가지고 제가 첫 줄에 쫙 있는데 첫 줄에 맨 그 저 오른쪽 기퉁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맨 마지막 차례가 이제 가야가 뭐다라고.
거리 거기 앉았는데 담당자가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5분 안쪽으로 줄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그건 에피소드인데 내가 그래 진작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1시간 해달라 그러는데 1시간 이야기할 수 있고 30분이 안 돼. 그런 기점 행사에서는 말이야. 간단 명료하게 여기 있는 분들이 대가야가 뭔지 가야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이야기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겨우 그 직원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왕릉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가야가 굉장히 이 홀대를 받아가지고 대가야 중심으로 이제 그 가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가야 문화권을 김해를 빼고 이제 새로이 뭔가를 가야 문화권 개발 계획을 세워가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 다섯 여섯 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15개의 가야 문화권 가야 시장 군수 협의회라고 하는 의장이 고령 군수가 되고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한 지 꽤나 오래됐어요. 하면서 이제 그 호남권에 하고 사실은 이제 고령 지산동 44, 45분 발굴을 하면서 가야에 대한 인식이 사실 새로워졌고 여기에 가야고곽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들도 생겨났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이것이 가야사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지역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가야사를 실제로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가야고곽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할 수 있는 44, 45분 발굴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대한 발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을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90년 들어와 가지고 고령군 중심으로 많이 이쪽에 관심을 쏟고 문화권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사실 새로운 이제 면모가 드러난 게 대가야 문화의 요소가 고령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요소가 서부 경남 또 서부 경남을 넘어서 섬진강 위역권까지 이건 과거의 기록은 그런 기록들이 조금 있었어요. 일본석이나 양식공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였는데 그게 이제 긴가민가 했던 일본석에 그런 내용이 있고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은 대가야 문화입니다. 대가야 문화의 요소가 어디에 나왔냐면 남원 아영 면 남원 일대 장수 일대 섬진강 위 일대 나와가지고 이건 전혀 새로운 면모였습니다.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가야 고곽의 어떤 일군 성과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야 문화의 요소, 대가야 문화의 요소가 섬진강 유역을 따라 가지고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면모를 알 수가 있게 되어서 하나의 문화권 설정이 이제 새롭게 가능해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그쪽 지역은 원래는 만권역이었고 다음 백제권역으로 편입이 되어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덤이라거나 무덤에 들어있는 유물이라거나 이런 것이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가장 크게 가야 고곽에서 일구어낸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쪽의 새로운 문화 양상, 대가야 문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군수님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15개 이제 장수도 가고 뭐 이 너도 가야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저쪽에서는 가야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쪽에도 가야인지 아닌지도 그래 뭐 성주도 가야에 넣어달라고 하는 성주는 우리가 아니다 고 창녕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고각적 양상이나 문헌으로 오히려 그쪽이 이쪽으로 편입되는 게 맞다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개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경상대학하고 순천대학이
지리산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역사적으로 가야 문화권은 지리산 중심으로, 또 새롭게 지리산권의 관광권 개발, 이게 역사와 문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나로 결합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가 고령 군수가 의장군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온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걸 매개로 해서 호남권, 호남 동부권, 또 호남 전체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됐던 겁니다. 백제냐 뭐 만이냐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문화권 권역으로 새롭게 뭔가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꾸려왔는데, 요 결과가 말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야권 개발의 100대 과제 중에 50번째로 가야 문화권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결과는 말이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그 중앙 정부가 들어서서 가야에 대해 가지고 개입이 되도록 순수성을 잃어서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의 연구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줘서 따먹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결합이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예에서는 안 되고 학문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가 그 2017년에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토론회 제가 자장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학문이 정치에 병들면 안 되고 학문은 순수성, 필요한 거는 요청해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국토부에서 문광부엔 돈이 없으니까 국토부에 우리가 돈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한지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관여를 하지를 않겠다. 내한테 관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야기해도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관계를 하지 않는다. 나는 학문적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영소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는 거지. 이 정권 그렇게 하다가 정권 끝나고 교체가 되고 나오면 다시 가야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안 됐다라고 할 거냐.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고 연구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사실 제가 경고 아닌 경고를 공개적으로 한 셈이 됐는데, 아니다 다를까 돈이 나오니까 돈을 아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액수를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보니까 지금은 어디로 줄로 가느냐 하면 경상남도 김해 중심으로 역시 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호남권하고 같이 전라남도권,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고령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이래서 참 안타깝다. 또 다른 실수가 또 되풀이 되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영향이 이 세계문화유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2000년대 대가야 이 지산동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논의가 나왔을 때 사실은 먼저 출발한 게 지산동 고분군들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단독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경상남도에 듣고 김해하고 함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나중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대결하는 듯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같이 안 하면 이 대가야 문화권도 해줄 수가 없다 이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함안은 가능한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김해는 성격이 달라요. 김해는 고총고분이 아닙니다. 그 이전 거예요. 내려와 봐야 4세기 후반
정도에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큰 무덤 고총고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같이 엮어가지고 크면 좋은 줄 알고 크게 만들어서 지금도 아마 많은 부분이 김해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경상남도로 가고 김해로 가고 참 안타깝다 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가야사 연구의 앞날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년하던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가야사로 출발을 했다가 그 약속이었습니다. 제 자신과 약속이었고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가야사를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되살아나는 임날본부의 망령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문구판의 글을 쓰고 정년하고는 가야사의 그 새로운 이해라고 해서 개설책을 제가 하나 정리를 하고 저작년에는 가야사 이해의 그 기초라고 하는 그 책으로 정리해서 저는 이걸로 제가 가야 역사와 맺었던 가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 더 이상 가야가 정치권의 어떤 그런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하면서 가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 손을 놓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지산동 고분군은 정말 그 세계화 해볼 만한 그런 내용과 질량에서 또 성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이런 모습은 밀집이 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은 저도 세계 문명 탐사를 웬만한 곳이 다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뭐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 권역에도 산등성에 올라가면서 이런 포도송이로 된 모습이 이래 없고 그 내부적으로 44, 5분처럼 순장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순장했던 그런 사례들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세계인들과 공유하느냐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 말씀은 이걸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도 되겠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 2시간이었으면 그냥 좀 늘어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애초부터 학술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일화들 중심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야기해봐 여러분들 관심사도 아닐 터이고 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 또 두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정해진 시간에 1시간이 되었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